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이제 드디어 정기를 끝내고 후기로 이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후기 부분까지 다 마무리하면 이제 시험 범위도 끝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학습지 분량으로는 그렇게 뭐 많이 남진 않았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굉장히 빠듯해요. 우리 시험 기간까지 이제 거의 한 달여 남았는데 이것저것 뭐 빠지고 하다 보면 조금 빨리 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후기 빠르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기는 다시 우리 정지사로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이제 붕당을 인조 때까지 봤잖아요. 그거 다시 염두에 두고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인조 때는 서인이 이제 같이 집권을 한 채로 남인이 이제 연합 정치를 하는 이런 형태였잖아요. 근데 이때까지는 아직 붕당이 변질되기 전이라서 서로의 존재를 좀 인정해주는 이런 체제였고, 어, 근데 이제 현종 때 두 차례 이제 예송이 발생을 하면서 서로의 존재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그 뒤에 숙종 때가 되면 숙종이 사실 요 약간 정치를 좀 갖고 놀았죠. 그러면서 한국이라고 하는 걸 계속 바꾸고 집권당을 계속 바꾸고 하다 보니까 분단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되게 되고 결국은 이제 3차 한국을 거치면서 서인이 마지막 최종 승리자로 일당 전제가 시작됐는데 그 서인이 또 이제 왕위 계승을 누가 할 거냐로 놓고 또 노론과 서론으로 분열이 되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자, 예송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송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예송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예를 둘러싼 논쟁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사실 요거는 서인과 남인의 정치적인 대립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순하게 예법, 왕실에 대한 예법 문제가 아니고 효종의 왕권 정당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둘러싼 논쟁이기도 해서 사실은 굉장히 정치적인 문제가 깔려있는 그런 이제 논쟁이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2차 이렇게 나눠볼 수 있는데 1차 때는 효종의 죽음, 효종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게 현종 때 얘기예요. 효종의 아들 현종 때 얘기인데 현종 때 이 효종이 죽었을 때 자이대비, 자이대비라는 사람은 인조의 계비입니다. 그러니까 효종한테는 계모가 되고요, 현종한테는 계조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할머니인데 어쨌든 가장 큰 어른이니까 이 어른이 복상, 그러니까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느냐 그 기간을 놓고 이제 싸운 논쟁인데 서인 같은 경우는 효정이 왕이 되긴 했지만 그래도 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입장에서 이제 1년설을 주장을 했고 남이는 적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왕이 되었기 때문에 왕권 정당성을 인정해야 된다. 그래서 3년을 주장한 이런 상태였어요. 네, 대립을 했는데 우리 인조 때부터 쭉 봐왔지만 인종 그리고 효종 때까지 쭉 서인이 이제 주도권을 잡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서인이 이때는 이겼다라고 보면 되는데 문제는 그 다음 2차 때 이제 이번에는 효종 B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종의 이제 엄마가 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이때 자이대비가 살아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자이대비라는 사람은 자기 며느리 그러니까 효종비가 죽었는데도 아직 살아 있어요. 그래서 와 대박 얼마나 오래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인조가 나이가 좀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인조가. 그래서 자이 데뷔가 굉장히 어릴 때 이제 인조 나이 많이 들었을 때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효종비보다 그러니까 며느리보다 더 어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종비가 죽었음에도 자이 데뷔는 살아 있었고요. 그래서 상복을 얼마나 또 입어야 되느냐 부딪혔는데 이때는 마찬가지로 서인이 또 9개월 주장했고요. 남인인 이제 1년설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현종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현종 입장에서는 자신의 아빠인 효종의 왕권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결국은 그 자식인 자신의 왕권 정당성과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서인이 워낙 강력하니까 서인의, 편을 들어줬는데, 2차 때는 남인의 편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남인이 이제 2차 때 승리하게 되면서, 정치적 대립이 더 격화되는 이런 상황이 생겨났죠.
그래서 1차 논쟁, 2차 논쟁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숙종 같은 경우는 숙종은 사실 현종 때 이 내송이 막 서로 발생하면서 서로 막 존재 부정하고 서로 막 까고 이런 과정을 다 보고 잘하다 보니까 숙종은 되게 왕권 강화를 좀 꿈꿨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좀 이 정치를 막 주도해가지고 황국이라고 하는 걸 막 주도하게 됩니다. 이때 말하는 황국은 국면이 확 전환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집권당이 확 바뀌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간단하게만 보면 1차, 2차, 3차 이렇게 나눠져 있었고 1차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송 때 1차는 서인이 이겼고요. 2차는 남인이 이겼습니다. 그러면 한번 뒤집혔어요. 1차. 그러면 이때는 당연히 서인이 다시 잡았겠죠? 그러다가 또 한번 뒤집혔어요. 그게 2차. 그러면 이번엔 남인이겠죠. 다음 이제 남인이 잡고 있는 상태에서 또 한번 마지막 뒤집혔습니다. 3차. 그러니까 이번에는 서인이 완전히 잡게 된 거죠. 그래서 서인이 이제 일당 전제. 와, 이제 더 이상 싸우기 싫어, 남인하고. 그래서 남인을 아예 완전히 절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남인은 사라졌고요, 이제. 그래서 서인이 이제 거의, 일단 전제하는 형태로 되고, 대신에 이 서인이 이제 적이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나뉘게 돼요. 그게 너론과 서론으로 분열이 되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게 참 정치가 희한한 게, 숙종은 사실 이 여인들, 여자들하고 스캔들하고도 되게 관련이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1차 때 이제 서인이 이제 주도할 때 관련된 인물은 바로 이제 인현왕후라고 한 사람입니다. 처음엔 사이가 좀 좋았고 괜찮았는데 문제는 왕비의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사실 왕실의 대를 잇는 거거든요. 왕자를 생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기계도 아니고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되게 슬픈 얘기지만 어쨌든 왕자를 생산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왕비의 이제 일인데 인현왕후가 왕자를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점점점 멀어지고 하면서 결국 막 내쳐지기도 했는데 그때 그 틈을 노려가지고 남인이 싹 끌어왔던 인물이 바로 장희빈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 이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장희빈은 조선 왕조실록에서 유일하게 예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미녀인 사람인데 숙종이 아주 빠져 살았죠. 자, 그 장희빈은 또 왕자까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식이 나중에 원자가 됐다가 이제 그러니까 왕세자가 됐다가 결국은 경종 그래서 왕위를 잇게 되는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그 장희빈도 결국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사형 먹고 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숙종이 이번엔 장희빈 좋다 하다가 막 버리고 다시 인현왕후를 들여옵니다. 그래서 왕비로 다시 들여왔고 근데 문제는 인현왕후가 그래봤자 왕자를 생산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던 차에 또 이제 숙종이 막 돌아다니다가 한 명 또 픽 패요. 그 여자가 바로 수빈채씨라는 인물이고요. 원래 무술이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천인인데 이 천안 출신인데 뭐 사랑을 잘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자식도 낳아요. 그 자식이 연인군이라고 이제 경종이 되는 원자랑은 이제 이복 동생이 되는 거고 이 연인군이 결국 나중에 경종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영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네, 요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데, 장희빈이 죽기 직전에 청이 하나 있다 해서, 우리 아들 한번 보고 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경종을 불러왔는데, 경종이 되는 그 원자를 불러왔어요. 어린 아들. 그래서 불러왔는데, 그래서 막, 자기, 빨리 어리고 막 애리고 하니까, 자기 엄마 살려달라고 막, 이렇게 막 빌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장희빈이, 여기 가까이 와라. 해가지고, 가까이 왔을 때, 빡! 이 전주희 씨의 왕가의 대를 끊겠다 하면서 빡! 네, 빡! 져버려요. 그래서 경종이 하필 또 초성이 같네요. 기읍, 지읒. 네, 내가 고자라니. 그래서 이제, 경종이 그 뒤로 아주 막 시름시름 앓기도 하고, 뭐 엄마의 죽음에 뭐 슬퍼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기능을 상실해가지고, 뭔가 좀 몸이 되게 허약해졌는지,
경종이 왕이 됐음에도 결국 이제 왕이 되긴 했는데, 문제는 몸이 너무 병약했어요. 그래서 막 제대로 입맛도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이러다가, 사실 이 경종하고 나중에 영조가 된 이 연인군하고는 이복 형제이긴 하지만 사이가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경종이 막 밥도 못 먹고 이러니까 우리 3대 밥도둑 있잖아요. 간장게장을 빡 줍니다. 그래서 간만에 맛있게 빡 먹어요. 먹고 그 뒤에 이제 뭐 또 감을 딱 주고 후식으로 감을 딱 주고 했는데 그걸 먹고 경종이 죽어요. 그래서 막 이게 독살을 했느니 뭐 죽였느니 일부러 뭐 이 간장게장과 감이 상극인데 그런 걸 먹여서 죽게 했다느니 뭐 여러 가지 썰이 있지만 어쨌든 경종이 죽었다는 사실이 어, 너무나도 명백하고 그걸 이제 그 뒤에 뭔가 영조 때문이다 이제 이런 이제 썰이 계속 돈 거죠. 네, 어쨌든 경종이 죽고 나서 영조가 결국 왕위를 잇게 됐고 그래서 영조는 그래서 사실 왕으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컴플렉스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천민 출신인 것도 되게 컴플렉스고 또 자기가 이복형인 이제 경종을 뭐 죽였다, 죽인 원인이 되었다 이런 것들 때문에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시달렸던 사람이에요. 영조는 사실 좀 저는 제가 볼 땐 개인적으로 조금 정신병이 있는 사람인데 어쨌든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완벽주의나 이런 걸 막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천황 출신이고 이미 태어났으니까 할 수 없는데 대신 그 자식에게만은 정말 완벽주의를 너무나도 압박을 많이 넣은 거죠. 그래서 그 자식이 완전히 미쳐버렸죠. 그래서 뒤주에 가둬서 결국은 죽이는 사도세자가 되죠. 그래서 그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죽는 걸 보면서 자란 게 아주 어릴 때 보면서 자란 게 바로 정조였고 그래서 정조는 자기가 이제 원손 그러니까 나중에 왕위를 잇는 원손이 됐는데 그 시절에 자기 아빠가 막 죽어가고 이런 과정을 보면서 엄청난 고통이었겠죠 사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정쟁, 이 붕당 간의 이 싸움하고도 되게 관련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보면서 자란 정조는 엄청난 자기 스스로 완벽한 존재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고 마침 머리도 아주 좋고 문무를 다 겸비했던 왕 중에 한 명이 되기도 했죠. 그렇게 이제 이 왕가의 참 비하인드 스토리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래서 사실 원인 제공자는 좀 숙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숙종이 왕권 강화하겠다면서 막 항복하고 막 하다가 결국은 자기도 너무 좀 환멸을 느꼈는지 이번엔 진짜 공평하게 탕평책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탕평책을 처음 제기했던 인물이 숙종 때이기도 합니다. 사실 뭐 실제로 실행한 거는 이제 영종조 때 해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다시 정치사로 돌아와서 정치 제도의 변화를 한번 볼게요. 임진왜란 이후에 아주 기능이 확대되고 아주 중요한 기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이제 비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양난 이후라고 보면 되는데 원래 이제 비변사라고 하는 거는 국방과 군사 문제를 논의하던 임시회의 기구예요. 이제 임시로 이제 열렸다가 그 문제가 끝나고 나면 다시 사라지는 그런 이제 그냥 임시 기구였는데 양난이 외란과 호란 둘 다 얘기하는 거니까 외란도 이제 2번이나 있었고 그리고 호란도 뒤이어서 거의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 양난이 꽤나 오랫동안 우리가 전쟁에 휩싸이게 되면서 이 임시기구였던 비변사가 그냥 상설화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상설기구로 남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모든 이제 정책 같은 걸 논의하고 결정하는 기구로 변질되어 버리고 모든 걸 다 여기서 해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책에도 우리 이런 게 있어요. 큰 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지급합니다. 의정부는 한갓 이름뿐이고 그러니까 의정부가 원래 가장 중요한 기구였는데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리고 이름은 변방방위. 그래서 이제 비변입니다. 비변사. 변비 아니에요. 그래서 비변사고요. 하면서 이제 과거나 비빈간택까지도 모두 여기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를 치른다는 건 이제 인사를 등용하는 거나 이런 거랑 관련되어 있는 거고 비빈간택은 그냥 진짜 왕비를 택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제 비변사에서 모든 걸 취급할 정도로 아주
가장 큰 중요한 정치 기구가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같이 연결해서 봐둘 거는 이 비변사라고 하는 걸 하나만 여기서 고위직을 다 독점해버리면 집권 세력이 독점을 하는 게 아주 좋겠죠.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비변사가 나중에 세도 정치 때도 이 비변사의 요직을 다 차지하면서 이 한 가문이 독점을 하는 정말 파행적인 정치 형태가 나타나게 되는 게 이제 비변사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 후기의 정치를 이해할 때는 이 비변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책에 보면 지방정치제도는 유양소의 권한이 좀 약화되고요. 그리고 수령의 권한이 좀 강화되게 됩니다. 그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 또 그 세도정치 할 부분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중앙군은 5군령 체제, 그리고 지방군은 소고군 체제로 나뉘어져요. 소고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소고군은 우리 앞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 양인천이 모두 편성한 그냥 일종의 예비군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막 지금 군인처럼 항상 이제 군대에 속해가지고 막 군사훈련 받고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뭐 필요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두는 그런 일종의 예비군 형태였다라고 보면 되고요. 중앙군 같은 경우는 한번 우리 털린 경험 있잖아요. 그래서 5개의 부대를 만들어서 이제 5군령 체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도감부터 시작을 해서 어영청, 총융청, 수호청, 금이영 이렇게 총 5개의 부대를 만드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가고 그리고 막 또 수능을 치고 막 또 한능시 뭐 이런 거 이제 치게 되면 요걸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요. 근데 우리는 굳이 이렇게까지는 막 자세하게 다룰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참고로 받으면 잠깐 챙겨왔나요? 이게 훈련도감은 광해군 때 되고 나머지는 다 어영청, 총민청, 수호청은 뭐 인조 때 그리고 금이영은 숙종 때 이렇게 막 점점 한 명의 왕이 다 이렇게 만든 건 아니고 여러 대를 거쳐가면서 이렇게 천천히 이제 중앙군 요 체제가 갖춰갔다. 요 정도만 우리는 생각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게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막 필기도 하고 했거든요? 이 조세제도를 한번 봐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 책엔 나오지 않지만, 조선의 기본적인 조세제도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게 양난 이후에 어떻게 바뀌었는가도 이제 변화를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책에는 변화된 부분만 갑자기 딱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조세제도가 무엇인지부터 기본적인 개념을 잡고 그리고 이게 양난 이후를 거치면서 어떻게 변해갔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세금제도를 개혁하게 된 것은 기존에 원래 양난 이전에 세금을 거두던 것보다는 세금 부담을 좀 줄여줘서 농촌 사회를 안정시키기 위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정말 부담을 덜어주고 도움이 됐느냐는 좀 별개의 문제고 기본적인 방향은 조금 원래보다는 양난 이후에 조금 줄여주려고 했다. 이걸 이제 염두에 두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게 확 뒤집어져 버린 게 세도정치 때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세도정치 할 때 산중의 문란 얘기하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세제도는 3가지를 뜻해요. 첫 번째가 전세, 그리고 공납, 역. 이게 이제 기본적인 세금 제도입니다.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밭전자예요. 그래서 토지세에 관한 거라고 보면 되고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그냥 우리가 농사를 짓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 짓는 거에서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떼간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조선은 병작 반수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면 절반을 떼간다는 겁니다. 세금이 50%예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조선 전기 때 그러니까 양난 이전에는 세금을 절반을 떼가도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살만은 했던 것 같아요. 물론 항상 힘들었을 겁니다. 근데 양난 이후에는
세금을 절반까지 떼가 버리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 줄여주는 형태로 갔던 게 이제 영정법이란 걸로 나와요. 그래서 풍흉에 관계없이 전세를 토지 1결당 쌀 4두로 고정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제가 수업 때 얘기했는데 참고로 토지 1결은 한 1000평 정도 돼요. 1000평 조금 넘는데 그러니까 축구장 절반 정도 크기라고 보면 되고요. 그리고 쌀 1두 정도가 16kg 정도 됩니다. 16kg. 그래서 영정법이 조금 이제 세금 부담이 줄었다라고 보면 되는데 사실 이게 소작농들에게 막 정가해서 크게 소작농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영정법은 인조 때 이루어졌고요.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공납인데 공납은 우리 조공한다 그리고 납품한다 그러니까 뭔가 바치는 거 이런 거예요. 뭘 바치겠어요? 특산물이죠. 우리 막 임금님께 뭐 진상한 뭐 음식 이런 거 막 진상한 물품 뭐 이런 것들 막 유명한 것들 있잖아요. 그 지역의 막 특산물 그런 거 생각하면 되는데 그런 걸 이제 공납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걸 한번 봐야 돼요. 강해군 일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영의정 이연이기 아래기를 각 고을의 진상과 곡물이 각급 관청의 반납인에 막혀 물건의 값이 3배, 4배 혹은 수십, 수백 배까지 되어 그 폐단이 큽니다. 특히 경기지방은 더욱 심합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 반납이에요. 반납.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겁니다. 원래 대동법 실시 전에 공납은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각 가구별로 그러니까 집집마다 너는 뭐 가져와, 너는 뭐 가져와, 너는 뭐 가져와 이렇게 토산물을 정해줘요. 그러면 그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구해와야 돼요. 뭐 그 지역에 이 특산물이 나든 안 나든 그걸 이제 어떻게든 구해와야 돼요. 난 진짜 뭐 내륙에 살고 있는데 저기 바다에 고기 잡아오라 하면 가서 사서 뭐 사오든 아니면 직접 가서 잡아오든 뭐 그렇게든 어떻게든 구해서 정부의 이 현물 그대로 납부하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게 이제 공납이라고 보면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어렵게 바치고 막 했는데 문제는 이 방납이라는 게 뭐냐면 방해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공납을 막는다, 공납을 방해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막을 방자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중간에 관리가 토산물 그냥 받아서 그냥 철회하면 되는데 받았다 너 끝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못 내도록 지가 막아요. 막고 그 다음에 지가 구해놓은 물건 가지고 대신 내주겠다 하면서 아까 우리 수수료 떼간다고 했잖아요. 적게는 3배, 4배, 많게는 수십 배, 수백 배까지 수수료를 뜯어갔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진짜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관리들이 중간에서 장난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대한 폐단이 너무 심했고 그리고 사실 토산물을 직접 구하러 가고 이런 것도 시간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따져봤을 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고쳐주고자 그냥 현물이 아니라 대신 쌀이나 포, 돈으로 낼 수 있도록 바꿔준 게 대동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기준이 바뀌는 걸 좀 잘 봐둬야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각 집집마다 그냥 다 내도록 했는데 이제는 기준이 토지로 바뀌게 돼요. 토지.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점이 이겁니다. 그러면 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내도 되는 거예요. 그럼 토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세금 부담이 훨씬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엄청난 발전이고 그리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건 정부 입장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면 쌀이나 포, 그러니까 옷감이에요. 쌀이나 포 돈으로 이렇게 받게 되면 어쨌든 정부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든 구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뭐 직접 사러 가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중간에서 전문적으로 이걸 납품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죠. 그 납품해주는 사람이 바로 공인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라에서 고용한 뭐 납품업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물품 대금을 정부에서 세금 거둔 걸 가지고 공인한테 주면 공인이 직접 이제 시장에 가서 상인한테 물건을 사오거나
아니면 수공업자에게 재료 값을 주고 물품을 만들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대동법이 시행되고 공인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상업도 굉장히 발달하게 되고요. 덩달아 수공업도 굉장히 발달하게 돼요. 그래서 조선 사회, 조선 후기가 상품화폐 경제가 엄청나게 발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세금 낼 때 그냥 돈으로 내잖아요. 세금 낼 때 우리 막 특산물 구해오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걸 조세의 급납하라고 해요. 급납하. 대금을 지불한다, 대금을 납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직접 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 일반 농민들은 쌀이 많았겠죠. 그래서 돈은 화폐는 사실 있었지만 그렇게 잘 유통되지 못했고요. 처음에는. 그래서 옷감이나 아니면 뭐 동전 그리고 쌀 이렇게 냈는데 쌀로 주로 많이 내서 이걸 대동미라고 불렀고 근데 얼마나 냈느냐? 쌀 같은 경우면 1결당 12두를 냈대요. 근데 우리 영정법에서 아까 4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동법의 요 공납 같은 경우가 3배나 되는 거죠. 12두니까. 그래서 이 공납이 부담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컸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봤듯이 토지에 부과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지를 안 가진 사람은 당연히 뭐 부담이 줄었겠지만 문제는 토지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게 불만을 품었겠죠. 그러면 당시 조선에서 토지를 갖고 있던 사람은 누구였겠어요? 지주들. 결국 양반들이겠죠. 그래서 그 기득권층들이 엄청나게 반발한 겁니다. 그래서 대동법이 처음에는 경기도에서만 이제 먼저 시범적으로 시행이 됐고 이게 좋다라고 해서 전국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반발이 너무 심해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데는 정확히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주들의 반발, 기득권층의 반발이 엄청나게 컸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로 이 토지에 부과하는 걸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안 내던 걸 이제는 더 많이 내게 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반발이 엄청 컸다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조 한번 보겠습니다. 역 같은 경우, 발음 잘해야죠. 영조 넘어가기 전에, 아니다. 균역번 나올 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영조 먼저 볼게요. 자, 영조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경중이 이제 죽고, 왕위를 잇게 된, 그 연인군, 인데요. 얘는, 숙종 때, 그러니까 자기 아빠 때, 물론 이제 숙종이 막 장난친 거긴 하지만, 이 황국이 계속 막 빈번하게 일어나고, 너무나도 당쟁이 치열하고, 이런 과정을 많이 봐왔던 인물이죠. 그래서 자기는, 난 탕평책을 하겠다. 그래서 풍당의 대립을 완화시키고, 궁극적으로 왕권을 강화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제 탕평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그래서 뭐 탕평채라고 하는 뭐 음식도 만들고요. 그리고 탕평비를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뭔가 정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분당의 근거지인 서원을 일단 대폭 정리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분당이 처음 생겨난 원인은 바로 이조전랑이었잖아요. 그래서 이조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기도 했고, 그리고 각 관청에 이제 여러 분당의 사람들을 골고루 이제 등용하면서 이제 탕평책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인생 안정을 위해서 균역법이라고 하는 걸 시행했는데, 그러니까 역을 균일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역은 우리 아까 이제 설명을 하다가 말았는데 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노동력이에요. 국가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인데 이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그러니까 요역하고 그리고 군역이에요. 그래서 요역은 뭐 그냥 뭐 실질적으로 진짜 노동력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나라에 뭐 공사가 있다 이러면 이제 불려가서 막 공사하고 막 그런 겁니다. 뭐 다리를 만든다든지 성을 짓는다든지
아주 힘든 작업 중에 하나고, 그리고 군역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금 우리 군역 얘기하잖아요. 군대 가는 거입니다. 근데 조선은 워낙 평화의 시기가 오다 보니까, 근데 당시 뭐 지금이나 농민들이나 마찬가지가 군대 가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이게 합법적인 건 아닌데 뭔가 비합법적이긴 하지만 그냥 모든 사람들이 다 관례처럼 했던 것이 군대를 가는 대신에 그냥 군포를 냈어요. 그러니까 세금으로 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군수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대를 안 가고 대신 군포, 옷감을 냈다. 이런 건데 그 군포가 이제 2필 정도를 냈다고 해요. 근데 이걸 이제 부담이 너무 크니까 요걸 이제 한 필로 줄여줬다 이런 건데 이때 이제 1필이 어느 정도냐면 폭은 한 33cm 정도 되고요. 길이로 치면 16.4m 정도 돼요. 그러니까 막 옷감집이나 이런 데 가보면 청 같은 게 이렇게 뭐 폭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들 엄청 똘똘똘똘 이렇게 도루마이처럼 말려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정도. 그래서 이 옷감을 만들거나 아니면 뭐 돈으로 사거나 해야 될 텐데 이 군역법도 많지 않게 군역도 굉장히 재정 부담이 컸는데 거의 딱 절반으로 줄여졌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대신에 요 수입이 많이 줄다 보니까 나라 입장에서 재정을 확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결작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장세, 연분세, 선박세 이런 것들로 보충을 했습니다. 결작 뭐 빠져있던 거 뭐 이렇게 농토 이런 거 막 찾기도 하고 뭐 은결 같은 거 찾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장세는 물고기 그러니까 고기 잡은 거에 세금 매기는 거고요. 연분세는 소금이죠. 소금 연분, 소금 염자. 그리고 이제 선박세는 말 그대로 배에다가 이제 세금 매기는 겁니다. 이거 말고도 이제 명예 이제 군관직을 주는 것도 있어요. 뭐 선무, 군관포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도 받기도 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영조가 했던 거는 뭐 지나친 형벌의 금지 시킨다거나 신문고를 다시 부활시키기도 했고요. 그리고 동국문헌비고라든지 그리고 속대전이라고 하는 책을 펴내기도 했습니다. 요때 이제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경국대전이 이제 기본 책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 나중에 뭐 정조 때도 대전 통편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대전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우리 이제 완성됐던 경국대전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속이라고 하는 뜻은 쉽게 생각하면 부록을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경국대전이 완성된 게 성종 때입니다. 근데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임명선, 광인, 효현, 숙, 경영이거든요. 그래서 성종 때 완성되고 나서 꽤나 많은 시간이 쭉 흘렀어요. 그래서 영조 때 오다 보니까 사회도 많이 변했고 그래서 법도 많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다 뜯어고치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부록을 만든 겁니다. 그게 속대전이에요. 그러니까 경국대전에 속하는 법전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정조까지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조 때도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아주 강력하게 실시했는데 이게 영조랑 조금 결이 다른 게 영조는 사실 왕위를 이을 때 노론의 도움을 좀 받았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반대파인 소론이 이제 경종을 밀었다가 노론이 밀었던 건 이제 영조였기 때문에 걔들 때문에 사실 영조가 왕위를 이을 수 있었고 그래서 탕평책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노론이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입장이었어요. 영조는. 그래서 탕평책이 어느 정도 되긴 했지만 그래도 노론이 조금 앞서는 그런 위치였다면 정조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정조는 훨씬 더 적극적인 탕평책을 실시했고요. 그리고 정말 왕권 강화를 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조선이 왕권이 계속 이렇게 기복이 되게 있는데
초기 때 뭐 태종이나 이런 사람 있을 때는 진짜 정점을 찍은 거죠. 정점을 찍었다가 세종 때는 아주 조화롭게 갔다가 점점점 이게 떨어졌다가 그걸 다시 되찾겠다 하면서 반정이 일으킨 게 세조였죠. 그래서 세조 때 다시 빡 세졌다가 점점점점 또 떨어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영종조 때 엄청난 왕권을 강화했던 그런 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막 여러 가지 개혁이 이루어졌는데 정조 때는 규장각이라고 하는 걸 설치했어요. 요거는 이제 뭐 표면적으로 왕실 도서관 역할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자신의 정치 세력을 키우고 하면서 실질적인 정치 기구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행한 게 초계 문신제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각 관청들이나 뭐 여러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 아주 젊고 근데 아직 하위직에 있고 이런 그런데도 젊고 되게 유능한 관리들이 많았어요. 그런 걸 이제 직접 정조가 돌아다니면서 발탁을 해가지고 요 자기가 직접 공부를 시켜요. 그래서 걔를 이제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삼는 그래서 그걸 이제 초계 문신제라고 했습니다. 그런 걸 이제 규장각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자신의 정치 세력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정치적인 세력도 필요하지만 군사적인 기반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장용령 이제 친위부대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을 진행시키기 위해서 금난정권이라고 하는 걸 폐지시켰습니다. 금난정권 이런 게 아니고 금난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난전을 금하는 권리란 뜻이에요. 자, 요걸 이제 설명하려면 기본적인 조선의 시장이 어떻게 나눠지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조선의 시장은 쉽게 설명하면 합법적인 시장은 시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리고 비합법적인 시장은 난전이라는 게 있어요. 말 그대로 어지러울 난자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노점처럼 이렇게 운영되는 게 난전이에요. 근데 요 차이가 뭐냐면 시정 같은 경우는 우리 뭐 지금 종로라고 하는 요게 원래 종로라고 막 시장이 들어서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요게 이제 나라에서 이제 시장을 만들려고 이제 운영하던 점포들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유기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비롯해서 이제 막 점포가 막 생기면서 거기에서 막 세금도 내고 하면서 합법적으로 활동하는 애들이 시전이었고 그 외에 그냥 막 노점상처럼 막 밖에 그냥 바닥에 막 깔아놓고 이렇게 막 팔고 하는 게 난전이었어요. 근데 시전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기들은 막 세금 내고 막 규제받고 이런 거 막 다 하면서 상업 활동을 하는데 난전은 그냥 뭐 세금도 안 내고 지들끼리 막 자유롭게 하다가 이득을 막 얻어가잖아요. 그게 너무 불합리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정부에 막 요청을 합니다. 저 난전을 금할 수 있는 권리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정부가 부여해 준 게 시전 상인들한테 부여해 준 게 금난정권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 처음부터 사실 생겼을 때부터 불보듯 뻔한 결과인데 시전 애들이 난전에게 막 거의 뭐 그런 거예요. 동네 건달이 막 동네 이제 포장마차나 이런 거 막 가다가 와가지고 막 행패 부리잖아요. 아 여기 자리세 냈냐고 이러면서 막 자리세 뜯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자리세 뜯고 이런 건 아니지만 시전 애들이 난전이 서면 그걸 이제 막 쫓아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난전이 막 사라지고 시전 애들이 독점하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러다 보면 독점의 패단이 생기겠죠. 마음대로 이제 막 가격이나 이런 걸 올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경쟁이 없다 보니까 상품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전 애들이 너무 그런 이제 독점에 대한 문제가 생겨나다 보니까 정조가 생각했을 때는 자유로운 상공업 활동이 진행되려면 저 금난정권을 폐지시켜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신해통공이라고 하는 정책을 펴서 이제 금난정권을 폐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유로운 상공업이 부흥하는데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동문이고라든지 탁지지 이런 책도 펴냈고 대전통편 우리 앞서 얘기했는데 이때 대전은 경국대전이겠죠.
그래서 영조는 그냥 부록을 만드는 데 그쳤다면 정조는 훨씬 뭐 젊고 이제 정력적이죠. 그래서 아예 통편집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대전 통편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경국대전을 아예 통편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정조의 아주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는 또 수원 화성을 빼놓을 수 없죠. 그래서 이 화성이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는 뭐 사도세자, 자기 아빠의 사도세자의 묘를 이제 만드는 곳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정치적인 인상을 좀 표현하기 위한 계획도시를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뭐 자유롭게 상업 활동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여러 가지 개혁 도시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고 또한 또 관련해서 볼 거는 이 화성을 만들 때 거중기가 사용이 되었는데 이 거중기 만들고 막 성사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던 인물이 또 정약용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개 관련되는 부분이고 영종조의 개혁 정치 결과로 왕권은 강화됐고 민생 안정도 어느 정도는 됐어요. 근데 이 탕평책이라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붕당의 폐단을 해결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식으로 생각하면 편하냐면 영종조가 너무 강력한 이제 왕권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냥 이 붕당애들을 그냥 찍어 누르고 있는 거예요. 힘으로 그냥 누르고 있어서 얘들이 그냥 지금은 막 하면서 막 숙이고 있다가 정조가 죽고 나서 어린 순조가 즉위하게 되니까 활개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전보다 훨씬 더 파행적인 진짜 강력한 가문이 생겨나는 세도 정치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오히려 이 영종조의 이런 탕평책이 결국은 세도 정치라고 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참 아이러니한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힘드네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세도 정치랑 쭉 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연휴 잘 보내세요.